우리 흔히들 날씬한 허리 보고 개미 허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헌데요, 이 개미가 허리가 가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개미의 입장에서는요, 몸통이 굵으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장기가 있는 가슴과 배의 공간은 발달하고요. 장기를 연결시켜주는 관이 통하는 부분은 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 인간의 허리는 어떨까요? 이 골반까지 이어지는 척추하고요. 그 척추를 지탱해주는 근육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지 우리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중요한 부위가 아니기에 퇴화해가는 개미의 허리와는 달리 삶을 바로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의 척추. 네, 아프고 주저앉지 않도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도시. 예상치 못한 통증은 붉은 신호등처럼 건강한 삶을 멈춰서게 한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온 척추질환. 세월 앞에 흔들리는 우리 몸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움직임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경외과 전문의 정석원 원장이 척추질환의 최신 치료에서 그 답을 찾는다. 나이 혹은 만성질환 때문에 목과 허리의 통증을 참아내는 환자들. 그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척추 전문 병원의 의료진들이 원격 회의를 통해 함께 환자를 진단한다. 연세가 많은 노인 환자들이다 보니 병이 한 군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 병을 가지고 오시고 사진상에 병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증상을 일으키고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 컨퍼런스 시간을 통해서 사진에는 병변이 있으나 환자에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씩 배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꼭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과정, 그로 인해서 미세 최소 침수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컨퍼런스 시간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허리가 쑤시도록 아파야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척추질환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증상으로 우리 곁을 찾기도 한다. 수술을 준비 중인 환자가 겪은 증상은 발가락 그리고 발목의 마비였다. 환자분들의 경우에 엉덩이나 허벅지, 다리가 먼저 아픈 경우에 허리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팔다리 병이라고 생각해서 정형외과 다른 과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에서 하지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의 경우 엉덩이, 허벅지, 다리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척추 질환을 꼭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허리의 협착증과 디스크 질환을 동시에 겪고 있었던 환자. 상태가 복잡한 만큼 미세 현미경을 활용한 수술이 진행된다. 협착증이라면 말 그대로 신경 가는 길이 좁은 겁니다. 거기서 디스크까지 부가적으로 병이 더해지게 되면 신경이 더 많이 눌리게 되어서 손상도 심하고 주변 신경과 병변 사이의 유착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신경 손상이나 신경이 다치는 거에 특히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병변 부위를 자세히 보고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 필요합니다. 미세 현미경은 2cm 이하의 최소 절개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력도 빠르다. 오늘 저녁부터 일상적인 보행은 가능하시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 한 달 정도는 보조기를 잘 착용하시고 급격한 동작, 허리를 많이 굽힌다든지 오래 방바닥에 앉아있는 그러한 동작은 피하시는 게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스크와 신경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척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질환이고 치료법 또한 다르다. 진단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다. 2년 전 다리가 조금씩 아픈 것 같더니 한 해가 지나는 동안 통증이 시간만큼 쌓였다. 70대의 정순미 씨는 지팡이를 짚게 돼서야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슬슬 자꾸 더 하더라 하니까 더 해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허리 알로 이래 내려오더라고. 허리 알로 내려가 뒷다리가 땡기고 그러면 막 두드려 가면 땡기고 이랬다 하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눌려있던 신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길이 넓어졌죠, 그죠? 주사 맞는 것보다 수술하는 게 낫다, 그죠? 예, 수술 잘 됐으니까. 건강한 걸음을 포기할 위기에 놓였던 정숙미 씨. 통증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졌다. 수술 후에는 한 달 반 딱 지내가 있거네. 내 마음대로 다니고 땡기는 것도 없고 뭐 아무 그것도 이래 후기가 없더라 하니까네. 땡기는 거 없고. 노년의 환자들이 활동적인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수술 후 회복이 중요하다. 수술하기 전보다 걷는 거 좀 나아요. 수술을 하시기 전에 심한 통증과 마비로 거동이 안 되고 걷지도 못하며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왔던 환자가 수술 다음 날 회진을 가셨을 때 혼자서 걸으실 수 있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때 그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합병증과 호전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아들처럼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정석원 원장. 많은 환자에게 진정한 회복의 악수를 청하고 싶다. 노인 환자들이 많다 보니 통증도 많이 심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병은 있으나 전신적인 컨디션이나 지병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을 볼 때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비수술적 치료, 척추협착증에 대한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제 야외 활동도 조금 더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도 좀 새롭게 바꿔보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요. 네. 불편한 곳들이 좀 생깁니다. 이 겨우내 참았던 통증들이 다시 힘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자 활기찬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허리 꼿꼿이 세울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정석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이 붙을 만큼 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허리 통증인데요. 이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네. 혹시 뭘까요, 원장님? 추운 겨울 동안은 아무래도 외부 활동도 줄고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굳게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날씨가 풀리게 되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나 인대, 허리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유발되고 원래 있던 병이 훨씬 더 증상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운동이라면 주로 등산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겨울 동안 얼었던 게 등산로가 녹고 나서 그럼 미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골절의 빈도도 많고요. 특히 환절기에 걸리는 감기에서 기침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침을 하게 되면 복압이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간판이 탈출되는, 디스크가 탈출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봄이 됐다고 너무 설레서 마음만 앞서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몸도 봄맞이할 준비를 좀 시킬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34년까지요. 미국 의료계에서는 허리 디스크가 어떻게 치료했냐면 환자들한테 움직이지 말고 3개월간만 누워 계십시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그냥 우리 자연적인 그 회복 능력이 우리 몸속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처방을 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기란 정말 또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일인데요. 또 그로 인한 합병증이나 또 재발률 때문에 우리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더 요구되고 더 개발되어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성인들의 한 80%는 이 척추 질환, 통증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들 계시는지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선택,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해도 치료 후에 디스크는 다시 재생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예. 우리 몸의 여러 조직 중에 머리카락이나 피부처럼 다시 재생이 되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네. 디스크 조직은 조직학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디스크가 터지거나 탈출되어서 신경을 많이 압박하게 돼서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면 튀어나온 디스크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아, 많은 환자분들이 제거된 디스크가 다시 재생되고 자랄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잘라낸 디스크 조직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고 어허. 남은 디스크 조직만으로도 충분히 쿠션 역할을 하고 관절의 기능을 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 네. 허리가 아플 때는 바닥이 단단한 곳에서 자는 것이 좋다. 옵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바닥이 너무 단단하게 되면 체중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 주무시고 나서나 일어나서도 통증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이유는 예전에는 침대 구조, 병원 침대 구조가 지금처럼 매트리스로 되어 있지 않고 긴 스프링을 위아래로 연결해서 침대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침대가 계속 밑으로 꺼지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렇다고 허리 아픈 환자를 꺼진 침대에 눕힐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의사들이 하드보드라고 침대 밑에 합판을 대어주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이 했던 건데 환자들이 보시기에는 허리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들이 단단한 합판을 침대에 대주더라. 아, 단단한 게 좋은가 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셨던 거죠. 그 오해에서 시작돼서 이제 집에 오셔서는 침대 사용하시던 분들도 방바닥에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신데 그게 결국 좋은 건 아니다는 그렇죠. 말씀. 환자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스트레칭이 오히려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예. 평소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시다가 네. 이제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때부터 부랴부랴 운동을 시작하시죠. 평소에 꾸준히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관절과 인대에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증상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허리를 과하게 옆으로 돌린다든지 예. 허리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허리를 앞으로 쭉 숙이는 그런 스트레칭은 디스크 증상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해하고 있던 사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척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네. 유독 척추에 질환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척추가 노화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원장님?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 척추는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그리고 그 밑에 엉치뼈와 꼬리뼈 모두 합쳐서 33개로 척추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단단한 허리뼈가 척추뼈가 벽돌처럼 이렇게 쌓아놓기만 해서는 우리가 움직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해서 척추할 때 추자, 사이 간자,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 밤바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척추뼈와 디스크가 우리가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사용되고 체중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되면 타이어가 딸듯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척추 관절도 노화 현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척추는 척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척추신경의 단면을 보시면 이쪽이 목이고 이쪽이 허리입니다. 둘 다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가운데에 척추신경이 있고 양쪽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신경근, 뿌리신경이 나가서 팔다리의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쪽에서는 디스크, 추간판이 받쳐주고 있고 뒤쪽에서는 척추 관절이 뼈와 뼈 사이를 움직이게도 해주고 고정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 요추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을 보시면요. 제일 흔하게 호소하시는 허리와 엉치가 아프다, 엉치 통증과 그리고 엉치, 허벅지, 종아리, 다리 쪽으로 저리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협착증 있는 분들이 보면 특징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걸으시는데요. 네. 해부학적으로 협착증은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진 상태에서 허리를 앞쪽으로 굽히게 되면 신경 가는 구멍이 약간 더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어른들 입장에서는 허리를 피시는 것보다 굽혀서 걸으시는 게 걷기가 조금 더 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걸으시게 되고요. 협착증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행이 뭐냐면은 앉아서 쉬실 때는 크게 증상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조금 걷기 시작하시면 엉덩이, 허리, 허벅지, 종아리로 통증이 심해져서 얼마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쪼그려 앉아서 잠깐 쉬시면은 또다시 걸으실 수 있거든요. 결국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인 우리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62%가요.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이 협착증을 진단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할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협착증 말 그대로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착증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척추관 또는 추간공의 협착, 좁아짐으로 인해서 척수신경 또는 신경근, 결국은 신경입니다. 신경이 침범되어서 눌려서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척추 질환들 중에서 중년 이후에 사람을 걷기 힘들게 만드는 가장 흔한 척추 질환입니다. 결국 이게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네. 사진으로도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신경 가는 길이 동그랗게 넓게 길이 있는데 협착증이 진행되어서 뒤쪽에서 관절과 인대가 자라들었고 앞쪽에서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가 되니까 길이 이렇게 좁아져서 꽉 눌리게 되는 것이죠. 협착증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가운데 쪽에서 좁아진, 쉽게 말해서 중심부 신경다발이 눌린 척추관 협착증이 먼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으로 나가는 신경뿌리, 신경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근이 나가는 공간을 추간공, 척추 사이에 있는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추간공이 좁아져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척추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먼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신경 가는 구멍이 남보다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증상 안 일으킬 정도로 디스크가 조금만 나와도 그분한테는 원래 좁았던 길에 디스크가 나와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신경이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상 훨씬 더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선천적 협착증의 빈도는 아주 낮습니다. 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 잘못된 자세나 과도하게 척추를 사용하는, 쉽게 말해서 많이 써서 생기게 되는 후천성 퇴행성 협착증이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단법도 계속 좀 설명 이어주실까요? 예. 그 척추 협착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먼저 외래 환자가 들어오면은 의사가 보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문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환자를 직접 만져보고 검사를 하는 이학적 검사를 하고 마비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까지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허리가 아파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사선학적 검사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CT, MRI 등의 검사가 있는데요.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은 뼈만 보입니다. 예. 뼈만 보이는데 그래도 엑스레이 사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다른 검사 방법은 환자가 가만히 누워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 뒤로 편 자세, 옆으로 굽힌 자세 등 환자가 실제로 움직일 때의 모습을 찍어볼 수 있는 게 엑스레이입니다. 아.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을 때 뼈가 줄이 맞지 않는 네. 척추 전방전이증을 진단하는 데는 사실은 엑스레이가 필수입니다. 예. 꼭 있어야 되는 검사고요. MRI 사진을 대부분 이제 검사를 하면 많이 찍으시는데 신경, 디스크, 인대 조직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정밀하고 확실한 검사입니다. 예. MRI 사진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신경 가는 길이 내려오고 길이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MRI 사진을 찍어서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길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잘록잘록하게 거의 끊기다시피 좁아집니다. 이런 신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검사는 결국 MRI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경 부분만 더 잘 보이게 하는 척추강 조형 MRI라고도 있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신경 가는 길이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길이 내려오다가 잘록잘록 끊겨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신경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많이 눌려 있다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척추관 협착증 이 사진 정도의 증세라면은 예.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는 사진일까요? 지금 보면 위쪽에 두 군데는 길이 완전히 끊겨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끊긴 거고요. 이 정도면은 파행도 많이 심하실 거고 예. 보행하시는데 분명히 지장이 많으실 겁니다. 네. 예. 다음에 환자분들이 그 검사를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비싼 MRI 찍고 그러고 나서 또 CT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MRI 찍었는데 CT 왜 찍냐고 예.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로 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신경이 어느 정도 눌리는지하고 디스크를 보는 데는 MRI가 제일 확실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MRI만 찍어서는 이 부분이 뼈처럼 딱딱한 부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딱딱한 부분인지 아니면 물렁한 디스크가 나온 건지 여부는 MRI 사진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MRI 사진으로는 아, 신경이 눌려 있구나.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눌려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고 그 누르고 있는 성상이 딱딱한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딱딱한지 아닌지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성상이 딱딱하냐 딱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부분은 내시경으로 치료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딱딱하지 않은 부분은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료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CT 검사를 해서 딱딱한지 여부, 쉽게 말해서 성상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진단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좀 CT, MRI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바로 찾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견디다가 견딜 만큼 견디다가 그제서야 병원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이러다가는 치료 시기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통증이 오면은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허리 통증을 한 번 이상 겪는 유병률이라고 하죠. 8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허리 아플 때마다 다 병원을 가게 되면 그건 과합니다. 네. 과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통증의 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에 아프기 시작하면 일단 먼저 쉬어보시는 거죠. 집에서 쉬어보고 무리하지 않고 지내보는데 그 증상이 계속된다. 보통 저는 환자들에게 2주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 1, 2주 정도 쉬어보고도 계속 아프면은 병원 와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팔이나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팔다리 쪽으로 땡기고 저리고 아픈 통증이 있다면은 그거는 병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거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 오셔서 확인하시고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지 쉽게 말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이 질문을 드리면은 또 전문의와 상담을 하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스스로가 그 협착증하고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참조하시는 정도로 들어놓으면 될 건데요. 예. 예.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예. 다리를 쭉 펴고 나서 그 다리를 위쪽으로 쫙 들어 올리면은 네.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돼서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심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협착증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예. 이게 협착증은 주로 뒤쪽에서 많이 누르기 때문에 그렇고 디스크는 앞쪽에서 누르기 때문에 앞쪽에서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면은 이게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디스크의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가 아까 해부학적 구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가 앞쪽에서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굽히면은 병이 있는 디스크에 하중이 더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신경 가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네네.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증상이 도로 조금 덜해집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경우에는 비교적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뚝 하고는 아팠다. 네. 기침을 크게 하다가 아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협착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퇴행성 변화, 노화 반응이기 때문에 천천히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협착증은 연세 드신 분, 대개 50대 이상, 나이대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8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 건강의 기준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가, 통증 때문에 걸을 수 없는가로 나뉜다. 나이에 비해 건강했고 평소 혼자 걷는 것도 문제가 없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건 6주 전부터다. 갑자기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게 된 것. 결혼다 노당의 다리가 고이가 누구네 그래가 집에 가야지. 집에 떠도 나무 다리 같아.
이 세상 마지막인 줄 알았다. 이 연마비가 와가지고 터져나가는 거고.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한 줄 알았던 지난 6주. 고령의 나이에 걷지 못하는 건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최민재 할머니의 질환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어른이 처음에 다리에 힘이 빠졌을 때 목이라고 생각 못 하셨었죠. 그래서 관절이나 다리 쪽을 진료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한 검사상에 목에서 신경이 많이 눌려서 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해서 목신경이 많이 눌려서 신경마비가 와서 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셨습니다. 심각한 경추 협착증으로 보행의 자유를 잃은 환자를 위해 안전한 치료를 고민했던 정석원 원장.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골 유압수를 시행했다. 좀 더 보고 할 거고. 예전에는 연세가 수술 기구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연세가 많고 하면 수술이 커지고 출혈량도 많고 해서 위험 부담이 많지만 요즘은 수술 방법, 수술 기구가 많이 발달해서 고령의 환자들에 있어서도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다리의 위압감이 호전되면서 정정한 다리를 되찾아가고 있는 최민재 할머니. 3개월간 목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알았지요? 예. 걷지도 못하고 그리 뭐 나무선으로 화장실에 가야 돼. 그게 없네 힘들어. 삶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것. 100세 시대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앞서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이 척추 질환이 좀 심할 경우에는 대소변에도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 방광 기능 장애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붙여주시죠. 마미총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름이 어렵네요. 이름이 낯설 겁니다. 예. 허리 부분, 요추 부분에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많이 심하게 나와서 예. 신경 다발이 여러 군데가 같이 눌리는 경우에는 항문이나 사타구니 근처로 감각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생기면서 특히 관략근, 항문이나 대변, 소변 보시는데 관략근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 마비가 생겨서 힘이 떨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엔 다리 쪽에도 마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마미총증후군의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응급 상황입니다. 가능한 빨리 수술적 치료로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 마비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오시는 시기,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 응급인 경우는 제가 수련 받을 때도 그렇고 제일 응급인 경우는 마미총증후군입니다. 이거는 환자가 오시면은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 경우입니다. 증상을 조금 더 그러면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예. 그 마미총증후군이 있을 때 감각신경이 변화가 되는 곳이 주로 엉덩이 다리보다도 우리 항문 근처, 예. 항문 근처하고 사타구니 쪽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예. 말의 안장에 딱 앉으면은 주로 닿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장 거기 그 부분에 꼭 마취된 것처럼 예. 감각도 떨어지고 만져도 잘 모릅니다 환자들이.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관략근에 힘을 준다는 게 이제 대소변 참을 때처럼 힘을 줘서 조아 보지 않습니까? 예. 힘이 영 덜 들어가는 걸 환자가 표현을 합니다. 아. 예, 그게 제일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고 예. 거기에 더불어 결국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벅지나 다리 쪽 통증과 발목, 발가락, 하지 쪽에 운동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먼저 비수술적 치료법을 보시면 보존적 치료법, 보통 제일 먼저 해보시는 방법이죠. 진통소염제나 약을 먼저 드셔보시고 도수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도 해보고 운동치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동치료 등을 하면서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보통 병원 가서 주사 맞는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예. 신경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신경주사 치료 방법은 크게 경막 외 신경차단술 방법과 그러니까 신경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그 바깥쪽에다 약을 흘려주는 경막의 신경차단술 방법이 있고 허리에서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근 여러 개의 신경근 중에 사진상에서 진단된 병이 있는 부분만 딱 골라서 그 부분에만 차단술, 약을 주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 있습니다.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은 목이나 등, 허리에도 다 공히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통 신경주사 치료를 하면은 C암, 엑스레이입니다. 뼈가 보이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주사를 이용해서 약을 흘려주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보다 한 단계 더 위의 단계인 CT를 이용해서도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다른 곳을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지를 못할 뿐이지 어깨하고 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깨 목도 좀 예. 얘기해 주실까요? 목하고 어깨 쪽 경추 시술 방법도 비수술적 치료법은 크게 경추 신경 성형술, 경추 고주파 치료, 경추 내시경 레이저술 크게 이런 종류가 있고요. 네. 먼저 경추 신경 성형술을 보시면 목 뒤쪽으로 가느다란 주사를 하나 찔러서 지름이 1mm가 채 안 되는 가느다란 카테터, 관이죠. 관을 직접 병이 있는 부분에다까지 접근시켜 줍니다. 사진을 보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직접 관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유착을 방리해주고 씻어주고 그 부분에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주사하는 시술을 이야기합니다. 고주파 시술은 목 앞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목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디스크 사이로 관을 넣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주저앉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고주파 치료를 하면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하면 시술하기 전에 볼록하게 나와서 목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 시술 후에는 흡수가 되어서 신경이 잘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은 설명을 이렇게 상당히 쉽게 하시지만요.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염려하는 게 뼈에다가 이렇게 주사바늘 넣는 거 이거 괜찮냐? 예. 신경 함부로 건드려도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뼈 주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사들 뼈에다 직접 주사 놓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표현을 하면 신경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다가 약을 흘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예. 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리 이 척추관 협착증은 네. 퇴행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께서 더 이 치료 방법에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그렇겠죠. 같은데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예. 허리에 있어서 시행할 수 있는 요추에 있어서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은 크게 요추신경 성형술, 요추 풍선 확장술, 그리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술과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 크게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요추신경 성형술을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경추와 비슷합니다. 꼬리뼈에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관을 밀어 넣어서 병이 있는 부분까지 직접 관을 접근시킨 다음에 유착이 심한 부분을 물리적으로 방리하고 그 자리에 신경 부종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뿌려주는 것이고요. 요추 풍선 확장술은 대개 추간공 확장술의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앞에 이야기했던 신경성형술처럼 꼬리뼈로 접근을 해서 병이 있는 부분에까지 접근시켜서 끝에 있는 풍선을 좁아진 부분에서 풍선을 넓혀서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관 끝에 풍선이 이렇게 원래는 들어갈 때는 풍선이 작아져 있다가 예, 예. 병변 부위에 위치시켜서는 저희가 밖에서 풍선을 부풀려 주는 것입니다. 시술 중에도 보시면은 관이 들어가서 여기가 추간공입니다. 좁은 부분에 들어가서는 풍선이 볼록하게 커지면서 그 부분을 넓혀주는 그런 시술을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에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을 보시면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옆구리를 통해서 병이 있는 곳으로 바로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손상시키거나 뜯지 않고 내시경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직접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사진에서도 보시면 볼록하게 터져서 나와 있던 디스크가 내시경 레이저술 후에는 제거되어서 신경 가는 길이 잘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볼록하게 디스크가 나와 있고 협착증 때문에 좁아져 있는 부분을 보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시술 전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이 좁아서 조영제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하고 나면은 시원하게 연결이 되어서 네. 공간이 더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의 장점은 먼저 예전에 하던 수술처럼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가느다란 구멍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시술 시간이 대개 20분 정도 짧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주로 연세가 많은 환자분,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 자세히 보면 전부 전신 마취하기 부담되는 환자들이거든요. 예. 수술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로 이런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뭐 비수술적 치료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누구나 수술 받고 싶어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방광이나 관략근, 아까 말씀드렸던 마미총 증후군이죠. 응급 상황. 응급 상황이죠. 예. 그리고 혹은 팔다리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발목이나 발가락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근육도 쇠약해져서 다리가 점차 가늘어지고 있는 경우, 역시나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개 6주 이상 보존요법,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충분히 써보았는데도 효과가 없이 환자가 계속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네. 할 수 없이 수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증세가 점점 더 진행하면서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거는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고요. 극심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보고 더 이상 참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수술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러한 수술적 치료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눌려 있는 부위를 제거해서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 및 마비를 개선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척추 전방 전이증처럼 척추뼈의 움직임이 과도한 경우에는 고정술 등을 이용해서 척추뼈를 안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병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다. 네. 퇴행성 변화는 여러 군데 같이 오기 때문에 병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모든 병이 있는 곳을 다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변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 지금 환자를 힘들게 하는 곳만 골라서 최소한으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치료는 가능한 한 정상적인 신체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최소 침습 치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침습 치료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내시경 척추관 확장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미경 미세 감압술, 세 번째는 최소 침습 척추 고정술,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시경 척추관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한 환자인데요. 시술하기 전에 협착증이 있어서 잘록하게 좁던 부분이 시술을 시행하고 나면 길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져서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잘 풀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현미경 미세 감압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군데 수술을 하는데 3cm 정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3cm 정도 아주 작게 최소 절개를 하고는 들어가서 현미경을 보면서 좁아진 부분을 직접 감압해주는 수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나 이렇게 좁던 자리가 하고 나서는 신경 가는 길이 시원하게 네. 보이면서 새카맣게 거의 안 보이던 신경이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게 주머니가 보이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보통 현미경 미세 감압술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를 작게 하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수술하신 당일부터 환자가 보행을 하고 다니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3, 40대 젊은 층에서는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제 주변만 둘러봐도 20대 환자들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우도 꽤나 있거든요. 이번에는요, 디스크 질환이 심각할 경우 어떤 치료까지 가능한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 환자분이나 아니면 인접 부위에 다른 병변이 있어서 그 인접 부위의 병의 진행을 더 늦추기 위해서 주로 시행하는 방법인데 예전에 목 디스크 수술할 때 이런
고정술,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고정술을 주로 많이 썼다면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보시면은 직접 관절처럼 실제 디스크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뒤로 젖혔을 때나 앞으로 굽혔을 때 이 인공 디스크 부품이 움직이면서 디스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결국은 퇴행성 단계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척추 관절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못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타이어가 다 닳았는 거에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고정술을 해서 불안정한 거를 잡아주는 수만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허리 수술해서 허리에 핀을 박았다, 나사못을 박았다,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고정술인데요. 기존의 후방 등으로 하던 골류압술 방법보다도 요즘 시행하는 앞쪽으로 전방으로 들어가서 골류압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후방 골류압술에 비교해서 전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네. 뼈 조직이나 등 쪽에 있는 근육은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거의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방으로 수술하게 되면 뒤쪽으로 수술할 때 비해서 신경을 거의 만지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신경이 다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배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수술 자체는 위험성이 많은 배에 있는 대동맥을 비롯한 혈관이나 복부 장기 사이에서 행해져서 위험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충분한 시설이나 경험이 갖추어지면 위험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낮출 수 있고 출혈량도 후방 경유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예. 사진으로 보시면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전방 전이증 때문에 쉽게 말해서 뼈가 어긋져 있었는데 예. 네. 그래서 뒤쪽으로 신경 가는 길도 많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전방 경유 수술을 시행하고 나면 어긋져 있던 뼈도 제자리에 들어가고 나사목과 인공뼈를 통해서 전방 전이증도 다 교정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전방 경유 골류압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예전에 보통 이야기하는 후방 경유 골류압술입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 정도 되겠죠. 상처도 크고 양쪽의 근육도 많이 열어야 되고 손상이 많이 심합니다. 하지만 전방 경유를 하게 되면 사람 배꼽입니다. 배꼽 바로 옆에 자로 보면은 4에서 5cm 정도 작게 절개하고 상처 부위도 작아서 환자가 회복하고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척추와 가까운 뒤쪽에서 수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또 그게 아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착증, 디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무실 때 많이 또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수면 자세 때문일 텐데요. 예. 통증에 따라 내지는 질환에 따라 이 수면 자세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밑에 베개 등을 이용해서 받쳐주면서 다리를 조금 높인 상태로 하는 게 네네.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다리를 쭉 편 상태는 아무래도 다리가 당기고 디스크 때문에 눌려있는 다리가 당기고 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서 다리를 조금 올리면 아무래도 덜 당기게 되기 때문에 증상이 덜해집니다. 네. 목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불편하신 건데요. 사실은 자세보다도 주무실 때 사용하시는 베개가 중요합니다. 예. 베개를 비싸고 좋은 거 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베개의 높이를 주로 강조를 하는데 목은 원래부터 C자 모양으로 돼 있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예. 그런데 베개를 너무 높은 거를 베시거나 너무 낮은 걸 베게 되면은 정상적인 C 커브 모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네. 대개 통상적으로 말씀드릴 때 6에서 8cm 정도 되는 높이, 보통 어른들이 쓰시는 베개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게 목 디스크에는 도움이 되고요. 예. 척추 협착증은 신경 가는 길이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증상이 불편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척추 협착증 환자들이
밤에 증상이 더 심합니다. 어.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착증은 허리를 앞쪽으로 굽히면 신경 가는 구멍이 넓어져서 증상이 조금 더 덜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협착증 환자들은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보다 옆으로 모로 누워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주무시면 새우잠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런 상태로 하면 주무실 때 증상이 조금 더 덜 할 수 있습니다. 예. 반대로 우리가 빈도는 많지 않지만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그분들은 결국 시간 지나면서 허리가 앞으로 굽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그런 분들은 편편한 곳에 바로 누워서 있는 게 중요하고 엎드려 있는 운동을 엎드려 있는 자세를 통해서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진행을 좀 더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목 디스크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높이가 한 6에서 6에서 8cm 예. 얘기하셨는데 베개를 높이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러실 걸까요? 버릇인 거죠. 단지 버릇인 버릇인가요? 거고. 그런데 베개를 높게 쓰게 되면 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자목 상태가 된 상태가 됩니다. 음. 베개를 높여버리면 뒤가 높아지는 거니까 예. 목이 앞으로 숙인 것처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거북목, 일자목인 거죠. 베개를 높이 베는 건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베개 선택 중요하고요. 네. 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 증상별로 잘 기억해 두시면요. 통증도 줄이고 또 잠도 푹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저기 척추 건강 예방법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척추 통증이 있거나 병이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운동들은 대표적으로 골프나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당구처럼 허리를 많이 굽히거나 로테이션, 돌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동작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격렬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도 허리에 좋지 않고요. 건강한 척추를 위한 운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재미없는 운동들입니다. 사실은 재미없는 운동들은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에 다 나왔었고요. 예. 건강한 척추를 위한 운동은 수영이나 바른 자세로 걷기, 허리를 곧게 세운 자전거.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하기 때문에 척추 관절에 그리고 다른 관절에도 하중이 거의 실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한테 표현할 때 관절을 깎아 먹지는 않으면서 관절의 힘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즘 어른들 많이 하시는 물에서 하는 그 아쿠아 에어로빅 그런 것도 격렬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관절을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듣는 것 같으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네.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도 준비하셔야 되는 게 기대 수명하고요. 본인의 건강 수명하고 이 차이가 자꾸 너무 크게 난다는 거죠. 네, 우리 예.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척추 건강을 꼼꼼히 살피고 체크하면서요. 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건강 계획도 차근히 세워 나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게 다양한 치료법 또 정보를 주신 분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정서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